수능 개념 세계사 중국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 고대를 마무리하고 이제 중세, 위진남북조 시대라는 시대를 배워볼 텐데요. 여러분들 도원결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삼국지를 한 번이라도 이제 본 친구들이라면 유비와 관우와 장비가 복숭아 밭에서 이 난세의 분연이 일어나면서 형제의 의를 맺었던 그 순간들을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참 삼국지라는 그 멋진 군웅할거의 시대를 시작하는 그런 장면인데 사실 삼국지의 시대는 이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짧은 시대이고요. 오늘 배울 분열기이자 또 다른 혼란의 시대의 서막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 이후로 어떤 분열 시대가 오는지 선생님과 먼저 시대적 흐름을 찬찬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분열기다 보니까 문화의 변동이 또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한화 정책이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위진남북조 시대에 다양하게 전개되는 문화이고요. 세 번째는 수나라라는 이 위진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나라에 대한 사실들입니다. 끝났을 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는 해주도록 할 거예요. 이 위진남북조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서두에 말했던 이 도원결의로 시작했던 이 위촉오 삼국지의 시대는 주인공은 유비 같지만 이 조조의 위나라, 유비의 촉나라, 그리고 손권의 오나라 중에서 최종 승리자는 이제 조조 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조의 아들인 조비가 세운 위나라가 결국은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위촉오 중에서 위나라 표시를 이렇게 해두었고요. 근데 위나라도 머지않아서 또 간판이 바뀌게 됩니다. 조씨 가문이 아니라 사마씨 가문이 찬탈을 해서 진나라를 세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진나라를 서쪽에 있었다라고 해서 서진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진나라 역시 왕위 계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쟁을 겪게 되고 그와 관련해서 또 북방 유목민족들의 개입이 있었어요. 그래서 북방 유목민족들이 한꺼번에 중국 본토로 쳐들어오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려 5개나 되는 유목민족입니다. 그 5개나 되는 유목민족은 흉노족은 우리 진나라 한나라 때도 봤었던 거 기억나죠? 그리고 선비족, 저족, 갈족, 강족, 무려 5개나 되는 유목민족, 오랑캐 호자를 써서 오호라고도 하는데요. 이 오호의 침입이 있은 이후에 이 중원이라는 땅에 무려 16개나 되는 국가들이 생겨났다 사라지고 생겨났다 사라지고 엄청난 혼란의 시대였죠.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그 중에 한 개는 한족이 세운 나라이긴 합니다만 황하강 유역의 그 화북 지역에 5개의 유목민족이 16개의 나라를 세웠다라고 해서 5호 16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북이 굉장한 혼돈의 시대였을 거예요. 화북에 살고 있었던 한족들도 그런 혼돈의 시대를 겪어냈을 거고요. 그렇지만 이 16국도 차차 정리가 되게 되는데요. 이 선비족이 세운 북위라는 나라가 화북, 그러니까 황하강 유역의 그 북쪽을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439년이에요. 이 북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북위를 세웠던 선비족 황제들은 이 북위가 오래가기 위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중국의 문화를 흡수하고 따라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북위의 효 문제. 네, 선생님이 이렇게 별표를 쳐놨는데 철저하게 중국화하는 정책을 한화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전방위적인 그런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성도 호성이 아니라 한성으로 바꿉니다. 뭐 예를 들면 이 선비족이 탁발씨예요.
특이하지만 네, 탁발도 뭐 이런 식으로 탁발규 이렇게 했었는데 탁발시를 원시로 바꾸게 되고요. 선비족 언어를 쓰지 못합니다. 중국어를 써야 하는 거죠. 사료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너무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은 이 빨리빨리 언어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어느 정도 나이 이하가 되는 젊은 관료들한테는 무조건 중국어를 쓰게 합니다. 한어를 쓰게 합니다. 호복도 못 입게 하고요. 결혼도 한족과의 결혼을 장려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화 정책을 정말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그 단적인 예가 수도를 옮긴 것인데요. 원래 선비족의 그 근거지였던 평성, 다퉁이라고 하는 그 평성을 떠나서 러양, 우리 앞 시간 영상에서도 계속 나왔었던 그 러양이에요. 그동안 한족의 수도로도 많이 쓰였던 그곳입니다. 우리 지도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평성이 이렇게 북쪽에 있네요. 근데 여기 황허강 유역에 러양으로 수도를 옮겼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이 아래서 더 설명하겠지만 북이 효문제가 실시한 것 중에 균전제라고 하는 토지제도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북이가 하나 정책을 열심히 시행을 하고 이렇게 유지가 되었습니다만 이 북이도 조금씩 갈라지게 됩니다. 동이와 서위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되고요. 이 동이와 서위도 머지않아서 또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동이는 북제로 그리고 서위는 북주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계속 화북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북위 이래로 이렇게 화북 지역에 존재했었던 북쪽에 있었던 모든 왕조를 통칭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북조라고 부를 거예요. 북쪽에 있었던 왕조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럼 이렇게 북조가 이렇게 변천을 겪고 있었을 때 강남 지역은 어땠나 한번 보겠습니다. 5호가 쳐들어왔을 때 이 사마시의 서지는 짐 싸서 피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목민족들이 몰려오고요. 이제 황하강을 넘어서 회수를 지나서 창장강 유역으로 정말 수십만 명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왕족들이 다 짐을 쌉니다. 그래서 동남쪽으로 이동했다라고 해서 동진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 창장강 유역에 건강이라고 하는 도시를 수도로 하게 되고요. 이 건강은 지금의 난징입니다. 지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이 창장강, 하류의 건강, 난징으로 옮기게 됩니다. 약간 동남쪽으로 갔으니까 동진이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동진 역시 외부에서 이제 아무리 왕족과 귀족들이 왔다고는 하지만 외부에서 이주민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원래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과 갈등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진 이래로 쭉 이어지는 강남 지역에 존재했었던 한족의 나라들도 굉장히 단명해요. 뭐 길어봤자 몇십 년이에요. 그래서 동진은 송이라는 나라로 이어지고 송은 제라는 나라를 이어지고 제는 양으로, 양은 진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너무 많이 바뀌죠. 근데 그 이름을 지금 다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위진남북조 시대의 정치가 이렇게 혼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일단 먼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쪽에 있었던 왕조들을 다 통칭해서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남조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명칭이 조씨의 위나라, 사마씨의 진나라, 북조, 남조 일컬어서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운 부분에서는 포인트가 효문제의 한화 정책입니다. 유목국가의 문화와 한족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섞이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런 하나 정책으로 인한 결과를 호족과 한족의 문화가 융합되었다라고 해서 호한융합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참 정치적으로 어지러운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치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돼요. 공식적인 통치 이념인 유교보다도 불교나 도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현학적이거나 철학적인 이야기에도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또 볼 두 번째 포인트가 위진남북조 시대의 사회와 문화입니다. 사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의 관리를 어떻게 선발했느냐와 그리고 지배계층이 어떤 세력이었느냐라는 거를 중점적으로 봐둬야 되는데요. 우리 앞에서 한나라에서는 향거리선제라고 하는 관리 선발 제도를 썼었어요. 근데 위진남북조 시대에 이르면 구품중정제라는 제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 구품중정제는 중정관이라는 관리가 그 지역의 인물을 9등급으로 평가해서 인재를 등용하는 제도예요. 어떤 향론을 바탕으로 그 인물을 평가해서 그에 따라서 중앙에 천거를 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방식이 후에 가면은 약간은 좀 변질이 되어서 지방에 자리 잡고 있는 세력가인 호족의 자제들을 자연스럽게 높은 품을 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을 근거지로 하고 있는 호족의 자제들이 중앙으로 진출해서 귀족이 되는 그런 기반이 된 제도이기도 해요. 그래서 구품중정제가 시행되면서 나중에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상품에는 가문이 나쁜 자가 없고 하품에는 권세가가 없다. 라는 그런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품중정제 덕분에 호족들이 문벌귀족으로 형성되는 가문 대대로 귀족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호족과 귀족의 차이는 근거지가 어디인가 하는 거예요. 호족은 지방을 근거지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귀족은 중앙을 근거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 시대의 지배계층은 문벌귀족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경제로 가보면 북조의 상황과 남조의 상황을 좀 나누어서 보도록 할게요. 북조 같은 경우는 아까 선생님이 효문제가 실시한 균전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이 균전제는 모든 성인 남성들한테 균등하게 토지를 분배해 주는 겁니다. 물론 자세히 들어가 보면 완전히 똑같은 토지는 아니에요. 나이와 어떤 처지에 따라서 조금씩 양은 다릅니다만 굉장히 균등하게 나누어 주려고 애쓴 그런 제도예요. 이 균전제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자영농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과 호족의 대토지 소유를 제한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균전제는 위진남북조 시대를 지나서 수나라와 당나라 때까지 계속 쭉 이어지는 중요한 토지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쪽의 경제 상황은 화북에 원래 있었던 한족들이 정말 짐 싸고 피난 와서 새 삶을 꾸려가야 했기 때문에 농업도 다시 해야 되고 개간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남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 문화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북쪽은 유목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화려한 귀족 문화가 꼽혔다기보다는 소박하고 강건한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이 남쪽이 한족 위주의 화려한 귀족 문화가 꼽혀요.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했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현실 도피적인 성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지식인들이 즐겼던 사상으로는 노자와 장자의 노장 사상, 우리 춘추전국 시대에 나왔던 그 도가의 노장 사상입니다. 무위자연을 즐겼었던 자연과의 조화를 이야기했었던 그 노장 사상이고요. 정치와 상관없는 우리는 철학적이고 맑은 이야기를 할 거야. 속세와 관련 없는 맑은 이야기를 할 거야. 라는 그 맑은 이야기.
말글청 이야기 담을 써서 청담 사상이 유행하기도 합니다. 이 청담 사상을 즐겼던 대표적인 이 시대의 지식인들로 7명의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중림칠연이라고 하는데 대나무 숲에 들어가서 정말 시를 짓고 술과 함께하는 약간 그런 현학적인 이야기를 즐긴 사람들인데 유교적인 어떤 속박과 예속과 형식화된 그런 예의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중림칠연과 얽힌 굉장히 자유분방한 그런 그들의 사상을 볼 수 있는 에피소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위진 시대의 그 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책을 선생님이 최근에 봤는데요. 그 시대 나름대로 어떤 풍자적인 의식과 새로운 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청담 사상을 즐겼고요. 유교의 어떤 형식화된 예속과 예절에 대해서 벗어나다 보니까 사람들 역시 좀 혼란스러운 시대에 내세와 철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불교나 도교에 오히려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불교는 후한 시대 비단기를 통해서 전래가 되었는데요. 이 불교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도록 인도어로 된 것을 중국어로 다 번역한 이 승려가 계십니다. 그 승려는 구마라습이라는 승려인데 이런 승려가 있었다 정도 알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인도의 본류에 가서 불교의 진수를 공부하고 싶다라는 중국 승려가 법현이라는 승려가 계셨어요. 인도로 순례를 다녀온 다음에 불국기를 저술합니다. 이 주로 북쪽, 북위, 동위, 서위, 이 북조에 존재했었던 그 유목 군주들은요, 이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불교를 빌려옵니다. 군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처님과 동일시하는 건데요. 그래서 아주 대규모의 석굴 사원들을 건축합니다. 그 대표적인 석굴 사원들이 여기에도 아마 별표를 쳐야 될 것 같아요. 룽먼 석굴 사원, 윈깡 석굴 사원인데 자연적으로 석굴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다가 그 안에다가 정말 어마어마한 불상들을 만들어요. 어떤 불상은 황제의 얼굴을 본따서 만들었다라는 것도 있어요. 이 시대의 불상들을 보면 제1석굴, 제2석굴, 480번 석굴 할 정도로 수백 개의 그 구멍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에다가 갖은 불화와 불상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공력이 정말 오랜 기간에 걸쳐서 들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게 위진남북조 시대를 대표하는 정말 중요한 유물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따가 사진을 좀 보여줄게요. 도교 같은 경우는 도가에서 출발했으나 이 시대에 구겸지라는 사람에 의해서 교단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 이외에 이 귀족 문화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례들을 선생님 몇 개 보여줄 건데요. 도연명이라고 하는 지식인이 귀거래사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이 귀거래사라고 하는 시의 내용을 보면 나 이제 속세와 인연을 끊고 돌아가리 계속 자연으로 돌아가리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이 시대 지식인들의 심정을 가장 잘 대변한 그런 시가 아닐까 합니다. 고개지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 여사잠도예요. 귀족들의 일상생활을 잘 묘사해 놓은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담소를 나눈다거나 여인들이 이렇게 거울을 보고 치장을 한다거나 그런 그림들이 여사잠도입니다. 그리고 사륙 별려체는 귀족들이 구사했던 아주 까다롭고 형식이 복잡한 그런 시 짓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사륙 별려체에 맞춰서 시를 지으려면 굉장히 많은 한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귀족들밖에 즐길 수밖에 없는 그런 귀족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위진남북조 시대의 두 번째 포인트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이제 수나라입니다. 네, 이제 수나라로 넘어가고자 할 텐데요. 그 전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윈깡석굴, 룽먼석굴 잘 나오는 사진이니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수나라 같은 경우는 5분 컷입니다. 그만큼 수나라는 시대도 정말 짧았기 때문에 얘기할 거리를 선생님이 3가지로 축약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수나라는 589년에 이 북제와 북주와 이 진까지 모두 다 통일을 하고요. 그런데 618년에 30년 만에 멸망을 하고 맙니다. 네, 수도는 장안, 대흥이었고요. 수나라의 왕은 우리 2사람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수나라 문제, 그리고 수나라 양제, 이 2사람인데요. 3가지로 선생님이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수나라에 기억할 것은 과거제가 실시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구품중정제를 폐지하고 이제 추천이 아닌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선발하는 방법이 이때부터 시작이 됐네요. 이 과거제는 앞으로 쭉 계속 갈 겁니다. 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삼성육부라는 중앙통치 조직과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라고 하는 이 시스템은 당나라 때도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선생님이 당나라 부분 이야기할 때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과거제가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2번째는 수나라 양제에 의해서 대운하가 건설이 됩니다. 수나라가 이제 전국을 다 통일했어요. 화북과 강남이 하나의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육로교통은 사실 이 시대에는 발달하기가 참 어렵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수로교통을 이용을 하는 건데 화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엄청난 대공사, 대운하를 건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화북과 강남이 경제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긴 한데 이 대운하 건설을 위해서 정말 수많은 백성들이 동원이 됐고 대공사를 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수양제는 대운하 건설 뒤에 유람선을 타고 논일기도 하고 참 원성이 컸겠죠. 네, 이 대운하를 밑에 지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황호강이 이렇게 흐르고요. 창장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광통거, 영제거, 통제거, 한국, 강남아 다 대운하예요. 대운하란 명칭이 지도에 안 나와도 이 지도가 보이면 수나라 때 대운하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요. 대운하의 끝은 이 탁군, 베이징입니다. 왜 베이징까지 이렇게 건설했느냐? 네, 3번째 수나라의 중요 요소. 고구려 정벌입니다. 고구려를 정벌하기 위한 물자와 군사를 수송하기 위해서 이 베이징까지 대운하를 연결을 하고 베이징부터는 이제 쫙 고구려까지 원정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기억할 텐데 고구려에는 을지문덕이 있었죠.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을 비롯해서 고구려의 이제 어마어마한 저항으로 인해서 정말 113만 대군이 가도 이 수나라는 실패하고 맙니다. 대운하 건설과 고구려 정벌에 들였던 그 어마어마한 공력과 그런 물량 공세 때문에 오히려 수나라가 힘들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수나라 역시나 농민 반란으로 인해서 쇠퇴하고 그 다음 당나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수나라는 이렇게 과거제와 대운하와 고구려 정벌 이 3가지로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오는 당나라는 훨씬 더 길게 갔고요. 드디어 중국 고전 문화를 완성을 한 그런 찬란한 제국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우리는 만나보도록 할게요.